편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귀갓길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우리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요 생필품은 오히려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국내 이커머스가 더 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해물질 검출 같은 품질 문제까지 반복되면서 지난달 알리 이용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방탄용 우려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직접 풀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수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의 의중을 놓고 정치권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배추와 당근 등 채소값도 고공행진 중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다음 달에야 가격이 안정될 전망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거라고 맞서면서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민 대피령을 내린 가자지구 라파에 탱크를 진입시키고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예고한 대로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린이날 연휴 남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 통로가 원인이었습니다. 당분간 이런 폭우가 잦아지고 여름 장마와 태풍도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뉴스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논의했던 회의 기록 작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는 반면 의료계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교육부총리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회의록 공방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신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그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20여 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과 달리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 명단과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해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필요 없다는 정부 주장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인사 5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을 어기며 숨기려는 게 뭐냐고 따지는 의료계와 법정 의무를 준수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예정된 다음 주까지 회의록 공방으로 튄 의정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각 학교에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은 몰아치기 수업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의대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은 이번 달 중순입니다. 개강을 한 35개 의대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모든 의대에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이유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15주씩 2학기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여름, 겨울방학 없이 학년제로 운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8월 초 중순까지 개강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실습이 많은 의대의 특성상 이런 몰아치기식 수업이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은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의사로서 갖추어야 되는 적절한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단순하게 일자만 맞춘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을 받았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사 일정을 따라가더라도 학업 분량이 너무 많아 성적 미달 학생이 속출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연세대 등 일부 의대 측은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의대 증원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종용한 혐의가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해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2차례 압수수색으로 임 회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렸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는데 사법 리스크 대응용이라는 의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정기관 장악 등을 우려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내세웠지만 취임 2년 만에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신임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수석은 30년 가까이 법무부와 검찰에 몸을 담았던 검사 출신으로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9기수 선배입니다. 민심을 듣기 위한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 각종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더라도 민정수석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용이란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옮겨가고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고요. 총선에서 확인한 싸늘한 민심에 윤 대통령은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린다는 부담감에도 민정기능 강화를 택했습니다. 부작용이 드러나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민정수석실은 사정기능을 최대한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걸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여야 공식 반응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는 겁니다. 정 수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신설로 정책 현장에서 발빠르게 여론을 수렴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민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총선 패배 후 약화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을 통제,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한 민정수석실이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거란 주장입니다. 이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모레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받들려고 한다며 소통 의지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제 제한 없이 1시간 정도 질문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방식을 높게 평가하며 정례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향후 3년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이 어려워요.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예컨대 그 민생에 대한 이야기 또 의료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 갖고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셨으면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방법을 반대한다면 다른 민생 대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다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번 회견에서도 일방적인 입장만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각 정당 상황도 알아보죠. 먼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체제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을 누구로 할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모레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겠지만 현재 비대위원 규모로 4명에서 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들로 구성할 생각이며 4명을 지명할 경우 1명 정도를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당원 반영 비중 등 룰 확정을 위한 시간과 원내대표 선거 등을 고려하면 기존 예상 시점인 6월 말이나 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관료 출신이자 범친윤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직적 당정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원내대표 선출 전날인 내일 정견 발표회가 당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고요?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변인과 부대표 등을 임명하며 1기 원내대표단 22명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내대변인으로 윤종근, 노종면, 강유정 당선인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습니다. 부대표에는 곽상원 당선인과 김남희 당선인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선 오늘부터 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는데요. 조정식 의원은 오늘 출사표를 던지며 민생,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과감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의장이 되겠다며 자신이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맞서 싸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립성이 핵심인 국회의장 자리이지만 후보로 예상되는 정성호 의원, 추미애 당선인까지 4명 후보 모두 정파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5선 박지원 당선인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박 당선인은 YTN 취재진에게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 마감되고 국회의장 경선은 오는 16일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 수사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검 방어용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권에선 특검용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그는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해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어떻게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를 봐야 한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분석해 필요하면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내일 3번째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후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14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특검법 통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에 따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수사는 수사팀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일 15시간 가까이 조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채소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는 다음 달까지는 가격 안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김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밥상 물가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동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값이 된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의 도매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2배가 됐습니다. 양배추 외에도 배추, 당근 등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는 비축량을 풀고 납품 단가 지원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배추와 양배추는 가장 비쌀 때와 비교해 하락 반전했고 무와 대파도 각각 5, 6월 중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지에서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서 당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의 가격은 좀 평년 수준으로 좀 저희가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마늘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김입니다. 재배 면적이 5.7%나 줄어든 마늘은 고온과 잦은 비로 마늘 쪽이 여러 개로 벌어지는 벌마늘 현상까지 증가해 정부가 피해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마늘 수요가 줄어 당장 가격 변동이 크지 않지만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김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김의 물가 상승률은 10%, 소비자 물가의 3.4배였습니다. 또 김밥에 쓰이는 김의 평균 도매 가격은 한 속당 1,089원으로 무려 80.1%가 올랐습니다. 김가루가 또 많이 올랐어요. 기존에 키로에 15,000원하고 그랬던 게 지금은 25,000원까지 올라버렸어요, 키로에. 그래서 식당에서 많이 쓰시는 김가루는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채소값 상승에 김까지 오르며 김밥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김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억 7, 8천만 송이 생산이 됐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김 양이 자꾸 줄어들면서 올해 수출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다 보니까 김 가격이 폭등을 한 겁니다. 해외에서 조미김과 김밥의 인기가 높아지며 수출량까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김 가격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넣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명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철길이 주택가 밀집 지역을 가로지릅니다. 철길과 주택 사이는 손 뻗으면 닿을 거리.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 불편했지요. 기차가 이거 우러 다니고 이러면 당연히 구들이 덜렁덜렁하고 이랬어요. 깜짝 놀래고.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비롯해 해외에선 지상철도를 지하로 넣고 상부를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정부도 철도 지하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도록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침 윤곽이 나오면서 선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경부 경인선 등 약 72km 구간을, 부산은 경부선 약 20km 구간 등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업비 규모는 최소 50조 원. 재원 조달은 시행자가 철도 부지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상부 부지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계획 없이 수십조 원을 개발 이익으로 충당한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지하화하면서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나머지 땅들은 선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그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에 1차 선도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철도 지하화 화살의 시위는 일단 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작업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해체 제염 착수 기념식을 열고 국내 최초로 고리 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염은 원전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해체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일선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경기 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0대 A씨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서 50대 B씨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끝내 숨졌고 B씨 아들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한 남성이 15년 전에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의 유일한 단서인 유서를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살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A씨가 중학생 때 친구들과 공모해 후배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며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 변사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범으로 지목된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15년이 지난 만큼 A씨 유서가 사실상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는데 재판에서는 과연 이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사건 관계인이 판사 앞에서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을 증언해야 합니다. 다만 A씨처럼 사건 관계인이 숨진 경우 예외적으로 유서 등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때 문서 작성 과정에 허위 사실이 포함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1심은 유서를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3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15년이 지날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호소한 적이 없다며 친구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가짜 유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A씨를 직접 신문할 수 있었다면 기억의 오류나 과장, 왜곡 등이 드러났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를 맡게 됐는데 대법원에서 유서의 증거 능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리에 이름을 새긴 판을 교명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경남 진주 일대에서 교명판 수십 개가 잇따라 없어졌습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누군가 몰래 훔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농촌마을. 작은 하천 위로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이름을 새긴 교명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명판 자리 반대편에 있어야 할 공사 설명판도 없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오르자 누군가 고의로 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교명판과 공사 설명판은 구리와 아연이 섞인 황동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구리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했습니다. 순도 99.9% 구리는 1kg에 12,000원 수준으로 재작년에 비해 무려 50%가량 뛰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한 30%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교명판과 공사 설명판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된 건 진주시에만 12곳으로 모두 48개입니다. 다리 인근에는 CCTV도 없어 절도범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 자체가 한적한 지역에서 CCTV도 설치 안 되는 지역이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보다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진주시는 교명판이 사라진 곳에 도난 우려가 없는 재질의 교명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최근 전주 시내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다가 가스가 터져 5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군산의 한 공장에서도 배관 작업 뒤에 시험 운전을 하던 중에 황산이 누출돼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빨간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공장 이곳저곳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황산 200리터가 누출돼 중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북 군산 오식도동 공장에서 사고가 난 건 낮 1시쯤. 이 사고로 주변에 있던 다른 공장 직원 2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황산은 냄새가 없고 색도 없지만 산성이 강한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관 라인 공정을 새로 해가지고 오늘 시험 테스트 중에 이렇게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전주에서도 배관 공사를 하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가스가 폭발해 5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 중지 권고를 내려 재가동되기까지 길게는 한 달도 더 걸릴 전망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곳에서 처리해오던 하루 200톤 넘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아파트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할 상황. 전주시는 급히 대전과 충북에서 외주업체를 섭외했습니다. 민간 업체로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일평균 230톤 정도로 사고 이전 자체 처리하던 양만큼 현재는 큰 문제 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작업 환경 실태와 안전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 여부는 육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최근 호주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홍범도 흉상 이전 여부에 관한 견해를 묻자 육사의 설립 목적과 생도 양성 목표에 입각해 육사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하는 데 공동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3분의 1만 내겠다고 하면서 사업 차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 완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제안을 수용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국산 전투기 KF-21의 마지막 시제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개발에 순항을 거듭하던 KF-21 전투기는 내후년부터 노후 전투기를 대신해 120대를 공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개발에 나섰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하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개발 비용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 사업 기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니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뤄오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발을 빼는 듯한 제안을 해오면서 정부는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제안 수용 여부를 놓고 정부가 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과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 KF-21 전투기의 수출 활로 모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보였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동개발 분담금을 낼 제3자를 찾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에서를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우디나 폴란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할지는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KF-21을 개발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파견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이 관련 기술을 USB에 담아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돈을 덜 내고 넘겨받을 기술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새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6개월을 앞둔 전국 여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여론조사 분석기관 DDHQ에 의뢰해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자 대결 전국 지지도에서 똑같이 44.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5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늘까지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냈습니다.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 가운데 케이블 손상 사건으로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 방류가 6시간 30분가량 중단됐지만 방류 작업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첫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서려던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CST-100 스타라이너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은 현지 시간 6일 X를 통해서 발사 2시간을 앞두고 새로운 안전상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스타라이너 발사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관계자는 스타라이너 발사체 상단에 산소 방출 밸브가 오작동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예고했던 지상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룽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인 라파 국경 검문소입니다. 팔레스타인 측 구역인 이곳에 이스라엘 401 기갑 여단의 탱크가 질비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무장괴한 20명을 사살하고 지하터널 3곳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발물을 장착한 차량이 탱크를 향해 돌진해 충돌하기도 했지만 부상병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교전을 통해 라파 동쪽으로 난 살라 아딘 도로를 접수한 데 이어 검문소까지 장악한 것입니다. 하마스의 퇴로를 막는 동시에 라파 시가전을 위한 준비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이곳으로 드나들던 구호품 트럭의 통행도 끊겼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라파 동부 지역에 50여 차례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에 조성한 난민촌은 40만 명 규모,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나머지 피난민들에게는 무작정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رموا علينا مناشير واليهود صارت ترمي علينا من الطيارة بصواريخ وطلعنا شردنا بهالأولاد ما فيش مكان نروح أصلا يعني وين ما بدك تروح ما فيش أمان الواحد مش خايف على حاله خايف على صغاره بس.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은 지상전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10일 진행됩니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찰은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만큼 세밀하고 빠르게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나 배임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아니라 일선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시작부터 호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제주 산간에는 사흘 만에 무려 10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초속 33m로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남쪽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정혜온 기자입니다. 제주도에는 어린이날 연휴 시작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간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불었고 사흘 연휴 기간 제주도 삼각봉에서 기록된 총 누적 강우량은 무려 1000mm에 육박했습니다. 남해안에서도 300mm에 달하는 한여름 같은 호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반복된 어린이날 호우입니다. 이번 호우의 원인은 남쪽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의 고기압이 서쪽에 자리한 저기압 사이에서 남풍이 강해졌는데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만들어진 수증기 통로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남서풍을 더 강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덥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구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고비는 넘겼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어버이날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어린이날 호우가 나타난 가운데 올해도 기후위기로 여름 전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장마철 호우와 태풍이 강해질 수 있다며 발빠른 주변 점검과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 유명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요. 발암물질 검출 등 품질 문제부터 정보 유출 논란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계 삼겹살 논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도 그렇고 전국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어떤 품질에 대한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 외식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주에 그 거주하는 이제 그런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부의 그런 관광객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외식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두 번 또 오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손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품질 관리나 이 고객 대응에 있어서 조금 좀 주의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예, 오영훈 제주지사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면서도 음식 문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점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결국 그 어떤 뭐 재화든지 서비스든지 최종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고 소비자들의 이제 선택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제가 품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품질이 소비자의 어떤 만족에 상당히 그 직결되는 이제 그런 요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품질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또 문화적인 차이로 이해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문화에 대한 차이를 누구를 기준으로 그걸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비의 주체가 그런 문화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문화를 고집하면서 그런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봤을 때 소비자가 그런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하나의 그런 관광지에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품질 자체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비계가 많은 고기를 파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월에 정부가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농식품부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매뉴얼을 봤더니 상당히 이제 그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고 예. 이 사진 자료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사진 제공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진으로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뭐 삼겹살이나 오겹살에서 이 지방의 포함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 뭐 삼겹살하고 오겹살하고 차이는 이제 그 어떤 그 표피를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방의 포함 정도 삼겹살을 기준으로 할 때는 뭐 지방이 한 1cm 정도 이하가 되도록 그리고 오겹살일 때도 1.5cm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내놓고는 있지요. 예. 하지만 이제 이 그 가이드라인대로 뭐 엄격히 시행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많은 어떤 그 관광객들이나 그 이 외식 그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거 보면 상당 부분 이런 기준을 좀 벗어난 그런 그 품질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권고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요. 소비자가 직접 뭐 자를 들고서 측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좀 강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당 이제 그 고기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육안으로 봐서 이게 상당히 좀 그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품질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소비자는 적극적인 어떤 시정이라든지 요거 좀 바꿔달라는 요청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아직 그 고기를 굽지 않았거나 그러면 이제 이용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이제 그 자리를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어떤 그 정당한 그런 대응을 그 사업주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해당 그런 뭐 사진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후에 뭐 우리 소비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당 뭐 지자체가 또 관할이기 때문에 이런데 어떤 피해 사례를 신고를 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떤 뭐 법규로 세부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소비자들이 그때그때 잘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그 외식 사업자들이 이런 행태로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면 이런 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고 SNS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럴 또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그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평판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외식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중에 정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제 소비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좀 네. 현실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대형마트에서도 사실 예전에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불만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이 그 농식품부에서 이제 매뉴얼을 만든 그런 계기가 사실은 이제 뭐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도 좀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않은 그런 품질이 많이 이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의 경우에는 그 협력사들이 협력사는 결국 그걸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 되겠죠. 그래서 1차 검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축산물 가공센터 같은 데서도 2차 검수 또 매장에서 그것을 이제 들여오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러니까 한 뭐 또 3중 이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규정을 좀 엄격하게 두어서 그에 대한 품질의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것을 검수하고 어떤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이제 또 되돌리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대형 유통업계 그런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이 뭐 일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비자들과 더 밀접한 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마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식업체가 사실은 이제 소비자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대면이나 비대면 주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음식을 먹는 어떤 소비자 또는 고객의 만족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런데 소비자와의 관계를 인식을 하고 이제 거기 소비자의 어떤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걸맞은 정도의 품질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관계에 대한 형성이 요즘 뭐 배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이제 제주도처럼 이제 한번 일시 방문으로만 이어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통 이 외식 사업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SNS 등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인식이 제고된다면 아마 이제 그런 외식 사업자를 다시는 아마 이용을 안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하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해당 사업체에도 상당히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SNS에서 공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SNS를 사용하기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보통 이게 음식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이제 뭐 어르신들만 이제 모여서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가족 단위면은 이제 비교적 그 가족 중에 젊은 이제 그런 가족 구성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주위에 좀 젊은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 공유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관련 광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제 영역에서 계속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게 규모라든지 성장 속도가 빨라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어떤 외부 어떤 기관의 자료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경우에 상당히 이용자 수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2024년 3월 최근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알리가 694만, 그다음에 테무가 636만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렇게 이제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아주 가파르진 않더라도 상당히 이제 증가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소비자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상에서 어떤 것을 뭐 검색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알리와 테무의 광고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로 인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고 이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우리 국내 시장을 좀 파고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시장 파고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게 중국에 기반을 둔 그런 이제 사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런 거리적으로 좀 인접성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규모 물류 세트를 세우는 등 어떤 물류 기반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구축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더 여기에 침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뭐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해외 물품 소비에 대해서 많은 소비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싸게 물건을 많이 파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IT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사실 이제 플랫폼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온플법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이제 법률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조금 좀 추가 검토를 하고 이제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SNS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많은 또 사업자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이 거래가 창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플랫폼의 파급력은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지 여기에서 그 어떤 판매자나 또는 이걸 구매자의 어떤 연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축적되는 어떤 정보의 어떤 제2, 제3의 그런 활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플랫폼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치는 상당히 지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의 저변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고 굉장히 싸다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또 주요 생필품 가격은 쿠팡이나 지마켓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알리테무를 통해서 구입을 한 소비자들의 어떤 피해 사례 접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소비자원에도 이제 많은 그런 건수들이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보니까 몇 가지 주요 품목으로만 이제 단순 비교를 해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쿠팡하고의 그런 비교를 했었을 때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쿠팡에서는 13,000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19,000원 훨씬 비싸죠. 예. 네, 그래서 이게 품목별로 지금 조사된 것만 비교해봐도 지금 알리나 테무가 더 비싸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품목은 사실 굉장한 그런 가격 할인을 하고 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초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것을 파는 것이냐 했었을 때 소비자들은 내가 제한된 예산으로 이것저것 많이 살 수 있다는데 또 만족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해서 이 무분별한 구매를 이제 가져오는 결국 근데 그것을 샀지만 별 효용성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조금 사용하다가 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환경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업의 행태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니까 이상하면 잠깐 쓰다가 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다 보면은 어린이 용품도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키우는 집안에서 보면은 거기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사실 거기에 대한 안전 검사, 여러 가지 성분 검사 그런 등등 그런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품질 인증에 대한 그런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품질에 대한 보증과 어떤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그런 기준을 따르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분별하게 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관계 당국이 쉽게 좀 규제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어느 정도 이 가격은 결국 그 제품의 어떤 품질하고 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품질을 좋게 하려면 생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격을 초저가로 아주 낮출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소비자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도 위협이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면 이 기업들이 그 개인 정보를 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정보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동의하고 제공해야 될 그런 정보가 있겠고요. 아니면 그게 뭐 마케팅 목적으로 뭐 선택적인 그런 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이제 그 보면 그 동의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뭐 선택적인 거를 잘 살피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나한테 무슨 뭐 불이익이나 어디 내가 더 좋은 그런 그 가격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놓칠 수 있을까 해서 대부분은 그냥 선택적으로도 다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사실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크게 별로 이제 그 생각 없이 이제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러한 이 정보를 그 동의하에 또 이제 어떤 제2의 또 제3의 이런 그 다른 그 정보 이용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축적된 정보만으로도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정말 정당하게 잘 그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라 든지 또 우리나라의 기관이 그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오용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미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결국 국가 간의 어떤 뭐 협상이라든지 이제 국가 간의 그런 어떤 그 표준 협약 그런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그런 관계보다도 상당히 좀 이게 국가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이 온라인 커머스의 그 어떤 그 제품들을 상당히 그 강도 높게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는 그런 것을 지금 도입을 했는데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유행에 따라서 그냥 즉시 이제 어떤 뭐 그 옷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사람들의 그 가격이 싸니까 많이 구매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법안 그런 제안법도 통과가 됐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규제하는 이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의 또 외교 관계 또 국가 간의 이런 또 문제들이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어떤 영향력이 미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계 삼겹살 그리고 알리 테무 논란 알아봤습니다. 최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수도권은 점차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 남부와 호남, 영동과 영남 내륙은 밤에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차 기온이 낮아지면서 아침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비가 대부분 그치고 점차 날이 개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기로 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로는 민심 청취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제가 7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뭐 언론 사설부터 뭐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가 부활한 걸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정의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오로지 소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거라며 비서진 개편으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당내에선 총선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윤 대통령이 거듭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내친 김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진전된 메시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입장과 만약에 동의 반복하는 각오를 하시고 과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실까? 그러지는 분명히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소통을 위한 인사라는 윤 대통령의 설명은 핑계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며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가족 방탄용 인사가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든 검찰의 주요 보직자들은 민정수석과 코드를 같이 하죠. 김건희 여사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방탄, 수사의 방탄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야권은 이번 민정수석 인선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표명과 맞물렸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불화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며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 법안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와 경찰 등의 수사 결과를 본 뒤 특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야당의 일방 처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6월 말 7월 초로 예고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인데 유력 당권 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점이 애초 6월 말 7월 초 예상에서 한 달 이상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헌 당규상 대회 준비에만 최소 40일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단 겁니다. 6월 말이면은 5월 한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비대위가 애초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성격으로 출범했지만 당 쇄신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목적을 고려하면 최대한 빨리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 방향을 잡다 보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어떤 혁신 없이 전당대회만 하겠다? 그걸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로 나아가다 보니까 한 1, 2개월은 충분히 늦어질 수 있다.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 위원장은 당내 30대, 40대 모임인 천목회를 면담했습니다. 천목회는 현행 100% 당원 투표인 전당대회 룰을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개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 들었습니다. 일각에선 전당대회가 미뤄지면 총선 패배 책임론도 희석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 위원장은 일단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못 박았지만 한동훈 등판설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기싸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2대 국회 첫 1년 원내 협상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부대표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노종면, 강유정, 윤종군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원내대표단 22명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 맞춰 22명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과감히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돼서 개혁과 성과로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만료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법안 처리율은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출장에는 여야가 한마음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 법안 처리율은 입법부 성적표로 평가됩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대에 불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대, 19대 국회가 각각 38%, 45%를 기록한 걸 고려하면 만족할 수 없는 낙제점인 셈입니다. 폐기될 처지에 쌓여있는 법안들을 보면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고준위 방패물법,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연금개혁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우리 21대 국회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임기 말 의원들의 앞다퉈 나가려는 해외 출장에는 여야 뜻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중앙아시아로 6박 8일 출장을 떠나 있습니다.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도 산림 분야 연구를 이유로 8일 동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다녀오기도 했고
여야 의원 모임인 자전거 연구 모임은 협력 방안 연구란 명분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을 계획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회의장 순방을 포함한 해외 출장에는 총선 낙선자들도 상당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말년 휴가, 배려성 외유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낙선자들이 대거 외유에 나서는 것도 국회의원 다시 할 사람들이 아닌데, 새로운 임기 할 사람들이 아닌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 또한 혈세인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행보라고 봅니다. 지난 3월까지 21대 국회가 사용한 해외 출장 경비는 173억 9천여만 원. 이마저도 비공개 예산 22%가량은 뺀 액수입니다. 헌법기관으로의 의원 외교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제1 업무인 법안 처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건 주객전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달은 때이른 여름 더위가 자주 나타나면서 역대 가장 더웠던 4월로 기록됐습니다. 26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이른 더위의 원인이 뭔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공원에는 텐트를 치고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계절은 매화가 활짝 펴있는 봄이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건 벌써 여름입니다.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던 지난달 14일. 영월은 무려 32.2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29.4도까지 오르며 역대 가장 더운 4월 중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말마다 30도 안팎의 여름 날씨가 나타나며 지난달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뜨거운 4월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14.9도로 예년보다 2.8도나 웃돌며 26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고 최고 기온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따뜻한 남풍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에는 북쪽 찬 공기 영향이 거의 없던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아 일사량이 많았고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기온이 높았습니다. 또 엘니뇨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필리핀 동부의 고기압이 발달해 우리나라 쪽으로 남풍이 강하게 불었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홍콩에서도 지난달 평균 기온이 26.4도를 기록하며 1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태국과 말리 등 지구촌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여름에도 무더위 뒤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에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 오후 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거나 작성한 뒤 폐기해 공공기록물을 멸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2,000명이 결정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에 대한 법률상 작성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의사인력전문위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협과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 녹취와 속기록은 작성 의무가 없는 데다 민감한 내용이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3개월 차를 맞는 가운데 정부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과 군의관, 공보의 추가 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파견한 공보의 군의관 427명 가운데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이번 주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 수사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검 방어용 수사가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방어용 수사가 아니냐는 질문엔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시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반부패 수사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20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엔 먼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 목사는 이와 별개로 김 여사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 목사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 유포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최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관계 로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해당 브로커의 진술을 토대로 민주당 신용대 의원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는데요.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새만금 일대의 수상과 육상에 걸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인데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출자한 회사이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전담기관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입니다. 정관계 인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가 새만금호 환경오염 우려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체되자 최 씨는 서 씨에게 해결을 요청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도 회사 돈 2억 4천만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어 유용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비자금이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군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용대 의원에게 관련 청탁을 넣었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 의원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은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당연히 관심 갖고서 보고를 받은 건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금품을 받고 보고를 받고 뭘 해결해주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검찰은 이외에도 불과 한 달 사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6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를 재판에 넘기고 안면도 사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태양광 자문업체 대표를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수사를 맡던 60대 건설사 대표가 수사 압박이 심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마른 김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80%나 크게 올라 월 평균 10,000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김밥용 김평균 도매 가격은 100장당 1,089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0.1%가 올랐습니다. 김 수출 수요가 늘고 재고가 평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산업 관측센터는 김 도매 가격이 올해 12월까지는 10,000원에서 11,000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배추 가격이 1년 전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과 3월 잦은 눈, 비와 재배 면적 감소로 지난달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양배추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89%가 높은 포기당 6,448원을 기록했습니다. 작황이 부진한 당근은 지난달 가격이 1년 전보다 25%가 올랐는데 여름 당근이 나올 때까지 강세가 예상됩니다. 1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대파의 경우 이달 하순 봄 대파가 출하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재고가 많아서 아직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2.8% 낮은 마늘은 올해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사흘 연휴에 미리 부모님 뵙고 오신 분들 많죠. 올해는 어떤 선물 들으셨습니까? 요즘에는 한약 상자나 방석에 현금을 담은 용돈 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이 최근 2주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용돈 박스 거래액이 직전 2주보다 8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악화 속에 선물 풍속도가 실속 있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또 금방 시드는 카네이션 대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카네이션 석고 방향제 검색량이 42배 늘었고 카네이션 쿠키는 17배, 카네이션 케이크는 10배 더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카네이션 특수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이 쏟아지면서 국산 카네이션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가게마다 앞다퉈 카네이션을 내놨지만 찾는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이 동네 여기 밀려다니시네. 예전처럼 그 사람들이 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어버이날에.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AT 화훼 공판장에서 거래된 국산 카네이션은 44,700여 속.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32% 줄어든 수치로 재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꽃 대신 용돈이나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다 너무 흔하잖아요. 꽃보다는 현금이 좋지 않을까. 이번 어버이날 때 그 전동 안마기 선물해드렸고요. 꽃은 선물하면 부모님 버린다 해서. 매년 5월 대목을 앞두고 중국산 카네이션이 대거 수입되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꽃집마다 이렇게 중국산 카네이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산 꽃보다 송이당 2배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만 원 사면 이걸 국산으로 팔면 5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거 5만 원 사요? 카네이션 꽃 자체의 선호도가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요즘은 그 전통적인 그 카네이션 가득 바구니보다는 작약이나 튤립, 후리지아를 섞은 그런 바구니를 많이 요청하십니다. 이런 이유 탓에 국내 카네이션 농가는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AT 화훼 공판장에 카네이션을 출하하는 농가 수는 재작년 49곳에서 올해 30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카네이션 출하 농가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작황도 좋지 않고 수요가 불확실한 나머지 작목을 변경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으면서 화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보통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이죠. 그런데 이 의무 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는 어떨까요? 대구와 충북, 청주에 이어서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와 서초구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2012년부터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자는 취지로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던 규제가 풀리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뀐 지역의 대형마트 이용자 520명에게 물었더니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은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허탕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다들 한두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주말에도 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일요일에도 여유롭게 장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은 무관하다고 답했고요. 10명 가운데 2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사이 경쟁 구도가 달라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는데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할 전망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과 해당 기업을 이끄는 동일인을 공시합니다. 동일인은 쉽게 말해서 기업 총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처럼 특정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법인도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 회사가 외국 국영기업이거나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동일인이 사람으로 지정되면 내부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고 각종 의결권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규제에서 자유로우려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익 추구 우려가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논란의 기폭제가 된 쿠팡의 경우 올해도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가 발표되면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2017년 네이버는 전문 경영인 체제여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혜진 창업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2019년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2.32%에 불과해 동일인 지정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은 국적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미국 국적인 OCI 이우연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 같은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은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 일가 소유 아람코가 대주주인 S-오일도 국내 법인이 동일인입니다. 특히 동일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거나 이중 국적인 경우도 3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익 편취 우려가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 집단의 범위가 같고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나 출자, 자금 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올해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고 이의 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시립미술관 전시장 조명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5개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광주와 울산 시립미술관, 인천 아트플랫폼 전시관의 조명 등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GL 라이팅과 정광 조명 산업, 위미코 등 5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면밀하게 감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별 작성 방향 등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여러 항목 가운데 지하화 계획과 상부 개발 계획, 재무적 타당성 등 3개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게 수면 유도제를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선수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 씨에게 대리 처방을 받아준 전현직 프로 선수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O에 신고한 두산 선수 8명을 포함해 관련 혐의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농협지점에 침입해 현금 인출기를 털었다가 범행 2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전 사전 답사를 하고 경비 보안업체 직원을 습격해 열쇠를 빼앗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닫은 은행 내부에 들어온 남성, 능숙하게 잠긴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현금 인출기 뒤쪽 공간. 인출기 지폐 보관함을 열고 돈을 꺼냅니다. 이후 혹시라도 남아있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소화기를 뿌립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가 털린 사건이 발생한 건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새벽 2시 50분쯤. 경찰은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37살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가 은행에 들어가 손쉽게 돈을 훔칠 수 있었던 이유.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강원도 원주 한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미리 침입해 숨어 있었습니다. 순찰을 마친 직원이 복귀하자 급습해 제압한 뒤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이후 차량과 현금 자동 입출금기 마스터키를 빼앗아 인근 농협지점으로 이동해 돈을 훔친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파티션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경비업체 순찰 도는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가서 뒤에서 제압을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과거 여러 경비보안업체에 근무해 내부 시스템을 잘 알던 A씨는 빚독촉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범행에 앞서 2차례 사전 답사를 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범인은 훔친 마스터키를 이용해 이곳 은행 ATM기에서 현금 1,90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훔친 돈 가운데 20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1,700만 원은 경찰이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다리 이름을 새긴 교명판 등이 잇따라 없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도난 교명판과 공사 설명판은 12곳 48개입니다. 경찰은 교량 인근에 CCTV가 없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12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황산이 노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회사 직원 2명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관 교체 후 시험 운전 중에 황산이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내일요? 당연하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카네이션 색깔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아, 그래요? 저는 다 똑같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건가 보죠? 네, 아닙니다. 붉은색은 사랑과 건강, 존경을 의미하고요. 분홍색은 아름다움과 감사, 주황색은 순수한 사랑, 보라색은 기쁨과 자랑, 파란색은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의미에 맞게 드리면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흰색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색과 흰색은 피해라.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날씨도 알아볼까요? 네, 오늘 비가 내린 곳이 많았는데요. 밤사이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